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님이 쓰신 실패 영역, 심리적 덫 극복이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살다 보면 누구나 나 왜 자꾸 이러지? 싶은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 책이 바로 그런 반복되는 어려움 뒤에 있을 수 있는 네 가지 심리적 덫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패, 무기력, 걱정, 그리고 미성숙. 오늘은 이 덫들이 도대체 뭔지, 또 왜 생겨나는 건지, 우리 행동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쏙쏙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꽤 유용한 그런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덫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실패의 덫입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해요. 나는 근본적으로 뭔가 부족해. 그래서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야. 남들만큼 재능이 있거나 성공적이지 못해. 이런 생각이죠. 책에 나오는 그 예술가 민식이 씨 사례가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분인데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면서 엄청 우울해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작품이 막 비싸게 팔리고 평론가들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예를 들어 세계대회 입상 못한 거라든지 내가 원했던 그 인류대 교수가 아닌 거 이런 이루지 못한 목표들 때문에 자기를 계속 낙오자 취급하는 거죠. 네. 그게 참, 아이러니했죠. 심지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실패할 텐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막 주저하게 되고 결국에는 진짜 그 예상이 현실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악순환을 느낀다고 하고요.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데도 부모님은 계속 공부만 강조하고 미술하는 걸 반대하고 성적이 좀 안 좋을 때마다 엄청 야단 맞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성공이나 성취와 그 사람이 내면에서 느끼는 자기 인식 사이에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는 거죠. 이런 실패에 덫에 빠진 분들을 보면요. 특징적으로 주변에서 아무리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그걸 잘 믿지를 못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어. 라든지 혹은 에이,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성취, 재산, 지위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계속 비교를 하는군요. 네. 이게 좀 심해지면 정말 역설적이게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일만 골라서 하거나 아니면 도전 자체를 꺼리게 돼서 결국 진짜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민식애 씨 사례처럼 어린 시절 경험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의 어떤 강점이나 관심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만을 막 강요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실수에도 넌 실패자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혹하게 비판했던 그런 경험들이 일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인정받거나 격려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 또 주변의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계속 비교당하면서 좀 열등감을 느꼈던 경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현재의 나를 보는 방식에 이렇게까지 깊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좀 놀랍네요. 그럼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는 실패자다라는 이런 자기 인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책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반응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항복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 나는 실패자야 하는 그 믿음을 그냥 완전히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성광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여기니까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무슨 일이든 좀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문제가 딱 닥쳐도 에휴,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예 노력조차 안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두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 자체를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시도도 안 하는? 네. 도전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거나 심지어는 실패했을 때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실패의 그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거군요.
마지막 반응은 반격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앞에 두 개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요? 네, 맞아요. 반격은 그 나는 실패자다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자신을 막 몰아붙여요. 그래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려고 하죠. 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군요? 그렇죠. 뭐 일중독에 빠진다거나 성공에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실패를 딱 경험했을 때 그 경험 자체가 자신의 핵심 믿음, 즉 나는 실패자다라는 그 믿음을 건드리는 걸 참지 못해서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아주 강박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관계라든지 건강 아니면 그냥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들은 완전히 그냥 뒷전으로 밀어두고 교육이나 직업 같은 어떤 특정 분야에만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경향도 나타납니다. 항복, 회피, 반격. 들어보니까 어떤 방식이든 결국은 그 실패라는 덫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과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실제 객관적인 현실과는 또 얼마나 다른지를 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 과혹한 자기 평가가 때로는 나는 좀 특별해야 해 하는 어떤 특권의식이나 혹은 지나친 경쟁심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면의 어떤 수치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지위 같은 외적인 것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조금 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남들의 성공에 너무 자극받거나 위축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강점은 과연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좀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패는 도전을 통해서 극복될 때 비로소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실패를 지혜로 승화시킨다. 어우, 정말 멋진 말이네요. 실패, 좌절, 부족함, 회피 이런 단어들이 이 덫과 좀 관련이 있겠군요. 자, 그럼 다음 덫으로 넘어가 보죠. 실패의 덫이 자신이 어떤 능력 부족을 믿는 것이었다면 무기력의 덫은 이건 또 어떤 느낌일까요? 무기력의 덫의 핵심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 즉, 스스로를 돌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고 믿는 거죠. 아, 책 속에 나오는 그 호준 씨 이야기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내가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일상적인 결정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남편이 너무 의존적이라서 점점 지쳐가는데 정작 호준 씨 본인은 돈 버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가장으로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뭘 하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만 하다가 결국에는 아내한테 다 떠넘기게 되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나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막내 아들로 자라면서 부모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고 스스로 뭔가 고민하고 결정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해상하고요. 네, 아주 전형적인 무기력의 덫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옆에 꼭 있어주기를 바라고요. 혼자 딱 남겨지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무능력하게 느껴요.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설사 내렸다고 해도 금방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죠. 네.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좀 부족해서 늘 다른 사람, 부모님이나 친구,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건요. 혼자서는 잘 못하는데 누군가와 함께 예를 들어 팀으로 일할 때는 비교적 잘 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편이죠. 이것도 역시 어린 시절 경험이 영향을 미치겠군요. 실패의 덫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실패의 덫이 주로 비판이나 비교 같은 경험과 관련이 깊다면 이 무기력의 덫은 주로 과잉 보호나 자율성 침해와 좀 더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과잉보호요? 네,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이렇게 싸고 돌면서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아주 사소한 결정까지 다 대신해주고 아이가 뭔가 하려고 망설일 때마다 즉시 개입해서 네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박탈해버린 경우죠. 혹은 집안 규율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자율성 발달 자체가 좀 저해된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덫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실패의 덫처럼 이것도 항복, 회피, 반격 이런 게 있나요? 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항복은 그 무력감에 그냥 빠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의존하고 뭐든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회피는 뭔가 책임을 져야 하거나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격은 자신의 그런 의존적인 모습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조차 절대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때로는 좀 고집스럽거나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결국 어떤 반응이든 건강한 관계를 맺거나 성장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되겠군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첫걸음은 자신의 그런 의존성이나 무력감을 좀 알아차리는 겁니다.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이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해결의 핵심은요, 아주 작은 책임부터 스스로 져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쉬운 결정부터 스스로 내려보고 그 결과가 어떻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서 점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이 무기력이라는 감정은 열정을 발견하고 키움으로써 극복될 수 있고 또 타인과 자신에 대한 자비로 승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기력과 의존, 우유부단함, 네,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덫으로 가보겠습니다. 걱정의 덫. 이건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일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맞습니다. 걱정의 덫의 핵심 믿음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너무 위험한 곳이고 끔찍하고 나쁜 일이 언제든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나면 그런 재앙에 대처할 힘이 전혀 없어.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 책에 나온 희진 씨 사례가 정말 좀 극단적이면서도 확 와닿았어요. 그냥 감기가 잘 안 낫는 건데 덜컥 암이나 백혈병 같은 큰 병일까 봐 걱정하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건강 염려가 굉장히 심하셨고 주변에서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꼭 자기 일이 될 것처럼 느껴져서 매일 불안하다고 하고요. 네, 그런 분들은 질병뿐만 아니라 사고, 가난, 폭행, 온갖 종류의 불행이 자기 자신에게 닥칠 거라는 아주 과도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분히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상황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사소한 신체 증상이나 주변 상황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늘 불안에 시달리죠. 아마 주변에서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아, 네. 이 걱정 많은 성향도 그럼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세상의 위험이나 질병, 가난, 비극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아이에게 불안을 주입했거나 혹은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통제했던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혹은 실제로 가정이나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불안과 걱정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항복은요, 재앙이 곧 닥칠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온갖 사건, 사고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긴장 상태로 지내는 거죠. 아, 회피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타기, 낯선 곳에 가기, 심기어 혼자 밤길을 걷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아주 큰 제약을 받게 되죠. 네. 반격은 좀 특이한데요. 이 불안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어떤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신이나 특정 종교 의식에 과도하게 집착한다거나
혹은 정반대로 온갖 위험한 행동을 일부러 하면서 봐, 나는 안전해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피곤하네요. 이 끊임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내가 지금 느끼는 위험이나 불안감이 실제 가능성보다 훨씬 더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확률, 다시 말해 개연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개연성이요? 네, 삶을 어떤 개연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가 너무 걱정된다면 실제 비행기 사고 확률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는 식으로요. 이 책에서는 걱정이라는 감정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고 또 기쁜 사색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걱정을 평화와 사색으로.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덫인 미성숙의 덫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미성숙의 덫의 핵심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나는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어. 부모님이나 배우자 같은 아주 중요한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알아야만 안심할 수 있어.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어떤 존재 의미를 찾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이것도 책에 나온 효진 씨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네요. 남편과의 일보다 엄마와의 상의가 항상 먼저고 아파트 사는 것부터 애 키우는 거, 외식 장소 정하는 것까지 모든 결정을 엄마한테 의존하잖아요. 네. 남편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는데 효진 씨는 엄마 말을 들어서 손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느끼고요. 들어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좀 가정에 무관심했고 그 속에서 엄마란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를 맺어온 그런 배경이 있었죠. 네, 이 덫의 핵심은 바로 정서적 융합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아주 모호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혼자 있으면 극심한 공허감이나 어떤 존재론적인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중요한 타인과 내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공유하고 상의해야만 안심하고요. 만약 배우자와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상대방에게는 이게 숨막히는 구속감으로 느껴져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것도 어릴 때 부모와의 과도한 애착이나 유대감, 혹은 반대로 너무 강압적이어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혹은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서 뭔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부모님께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도록 학습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덫에 대한 반응 중에 항복은요,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드는 거예요. 특히 결혼 후에 원가족과의 이런 과도한 밀착은 부부 갈등의 아주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회피는 반대로 이렇게 융합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예 친밀한 관계 자체를 피하거나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나타나고요. 반격은 그 밀착된 대상과 일부러 정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억지로 분리되려는 모습인데 이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기보다는 좀 반항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미성숙의 덫은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좀 포장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점을 좀 깨달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인식은요, 이러한 과도한 밀착과 의존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일종의 건강한 울타리를 세우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책에서는 이 미성숙은 자기 인식을 통한 성숙으로 극복될 수 있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순수로 승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 무기력, 걱정, 미성숙. 오늘 이렇게 4가지 심리적 덫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덫들은 모두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현재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물론 이것들이 무슨 정식적인 진단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런 패턴들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아,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혹은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잠재력을 갉아먹거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는데 아주 실질적인 통찰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고 특별히 공감되는 그런 덫이 있으셨나요?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 각자 마음에 더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심리적 덫들이 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뿌리를 잘 이해하고 또 핵심적인 믿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는 각 덫에 대한 반응으로 항복, 회피, 반격 이 3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덫들에 대한 건설적인 대응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피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경험 자체를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아, 건설적인 대응이요? 네.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자신과 좀 연결되는 패턴을 발견하셨다면 그 덫을 넘어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실패를 지혜로, 무기력을 자비로, 걱정을 평화로, 그리고 미성숙을 성숙으로 나아가게 할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오늘 당장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